자, 오늘은 교재 이제 48쪽이에요. 48쪽. 사실 이제 교과서 순서대로 나가면 너무 좋겠는데, 지금 교과 순서에 맞지 않게 시대 순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걸 좀 따라서 좀 이제 가볼게요. 어쨌든 뭐, 이 작품 하나하나는 이제 문학 같은 경우는 독립적이다 보니까 뭘 먼저 배우든 상관은 없기는 하죠. 근데 이건 이제 원래는 4단원에 1단원에 있는 내용이기는 해요. 그래서 보통 이건 이제 기말고사에 많이 들어가는 범위이긴 하죠. 그래서 4단원 자체가 한국 문학의 역사와 흐름이라고 해서 우리 문학의 어떤 역사를 훑어가면서 이제 작품을 배우는 단원이에요. 이제 그 중에 1단원이니까 가장 오래 전부터 거슬러 오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4-1은 바로 고대 문학이고요. 우리나라에서 고대 시대는 보통 삼국시대라고 봐요.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이랬던 그리고 그 삼국시대 이전에 뭐 정말 고조선부터 뭐 이전에 철기시대 이런 거 들어봤죠? 뭐 가야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공무도화가라는 작품을 배워볼 거고요. 우리가 사실 친구들이 고전 시가를 공부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고전 시가, 즉 고전 운문, 고전 시는요. 시대별로 갈래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갈래는 그 중에서도 고대 가요라고 불리는 갈래예요. 그래서 고대 시대에 있었던 노래를 뜻하는 말이고요. 하나의 갈래명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당연히 익혀놔야겠죠. 자, 그랬을 때 내신에서는 무엇을 많이 물어보냐? 이러한 갈래별 특징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고대 가요는 어떤 특징이 있냐? 이걸 꼭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일단은 사구체라는 거예요. 사구체. 자, 사구체가 뭐냐면 한 줄을 구체라고 했어요. 근데 시에서는 한 줄을 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줄, 한 행, 즉 이게 총 네 줄짜리다라는 거. 되게 간단하죠. 네 줄밖에 안 돼요. 자, 두 번째 특징,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고대 가요는 처음에는 구전돼요. 자, 구전이라는 말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다. 즉 고비전승의 약자예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나중에는 한역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역됐다. 한역은 뭐냐면 한문으로 번역됐다라는 거. 그럼 이 조심해야겠죠. 왜 조심해야 되는지 알겠지? 한역이라고 하면 친구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한글인데 한글이 아니라 한문 번역됐다. 이거는 진짜 별표 5개 박아놓고 꼭 알아둬야 돼요. 자, 그다음 세 번째 특징 고대 가요는요. 그 고대 가요마다 배경 설화가 존재했었어요. 배경 설화. 그래서 이 작품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 설화가 존재한다라는 것도 꼭 알아놔야 돼요. 자, 이러한 고대가의 특징 정리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봐야겠죠. 자, 공무도화가라는 건요. 백수광부의 아내가 지었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노래예요. 근데 무슨 노래인가 봤더니 이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강이 있는데 웬 술 취한 미친 남자가 즉 백수광부죠. 흰백자의 머리 숫자에 미칠 광자의 남편 부자예요. 흰 머리를 가진 미친 남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백수강부가 막 비틀비틀비틀 걸어오는 거야. 술에 취해서. 근데 그 뒤를 백수강부의 아내가 막 쫓아오고 있어요. 왜? 남편이 위험하잖아. 술 취해가지고 막 저렇게 가는 게. 그래서 백수강부의 아내가 막 쫓아오고 백수강부가 이제 물에 빠질랑 말랑 하는 그런 상황에 마침 이제 오늘 일을 하러 나온 뱃사공이 있었던 거죠. 뱃사공. 뱃사공들은 이제 한마디로 수상택시예요. 수상택시. 이제 배를 태우고 이렇게 강 건너편으로 건너주고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직업인 거예요. 이 광경을 백사공이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근데 결국 백수강부는 물에 빠졌고 죽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이제 배경설에도 남아 있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볼게요. 자, 그럼 이거 보세요. 구전되던 것을 한역한 게 바로 왼쪽 버전이에요. 얘는 한자로 그 중국어 어순, 그 당시에 한자를 쓰는 민족의, 즉 중국인이죠. 어순, 문법까지 다 지켜서 쓴 게 바로 한문이에요. 자, 오른쪽은 다시 현대어로 번역을 해놓은 거죠. 이거는 번역을 한 번 더 한 거야. 그럼 여러분 보세요. 구전되는 과정에서도 사실상 변화가 많고
한문으로 번역될 때도 사실상 우리말과 한문의 차이가 조금은 있겠죠. 근데 그거를 다시 한번 현대어로 번역을 한 거야. 그러니까 작품을 보존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고대 가요는 사실상 수능의 출제가 좀 잘 안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친구들이 염두에 두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신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 게 맞는데 이게 좀 수능에서는 사실상 나오지 않는 편인 작품이니까. 자, 맞아볼게요. 이마 그 물을 건너지 마오라고 했죠. 이마 불렀죠. 부르는 거 우리가 도노법이라고 한다 했어요. 도노법은 당연히 영탄법에 속해요. 그래서 지금 백수광부의 아내가 백수광부를 불렀어요. 따라서 이 시의 화자는 누구야? 백수광부의 아내인 거예요. 이 사람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물을 건너지 마오라고 얘기했죠. 왜? 그 물을 건너면 위험하잖아요. 그쵸? 즉, 그 물을 건너지 말라라고 만류하고 있어요. 자, 근데 백수광부의 아내는 왜 그 물을 건너지 말라고 할까? 즉, 남편을 사랑하니까 위험하니까 말리고 싶었던 거죠. 근데 임은 끝내 그 물을 건너버렸대요. 아하, 결국은 아내의 곁을 떠나고 말았죠. 따라서 두 번째 물은 이별을 의미하겠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근데 백수광부가 그냥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다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 세 번째 물은 죽음을 의미하겠죠.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굉장히 비극적이죠. 가신님을 어찌할꼬라고 이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갔으니까 엥 죽어버렸네 이게 아니라 너무 슬픈데 너무 이렇게 어떻게 좀 돌리고 싶은데 정말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사람이 한번 죽으면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임의 죽음에 어쩔 수 없다라고 체념한 어조가 지금 들어있다라는 체념한 어조.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체념적 어조고요. 이 부분을 굉장히 문제에서 많이 물어봐요. 이게 이제 연계지문 중에 늘 같이 나오는 작품 중에 향가 중에 처용가라는 작품이 있어요. 처용가. 이 처용가를 보면은 얘는 남편이 밖에서 놀다가 밤늦게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그럼 당연히 이제 집에는 아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딱 문을 열었더니 다리가 네 개가 있는 거야. 즉, 내 아내의 다리는 두 개인데 그 다른 다리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방에 누워서. 그래서 이 남편이 너무 놀라가지고 헐 바람난 거잖아. 그쵸?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걸 어떡하지 고민하고 마당에 나와서 춤을 췄다는 거야. 어쩔 수 없다 이러면서. 근데 그러한 처용가의 이런 자세를 본 이제 그 사람이 와, 저 사람은 진짜 정신적으로 정말 대단한 경지에 이뤘다. 어떻게 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러고 있는데 저럴 수가 있단 말이냐 하고 님이 이겼어요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처용가의 마지막 줄에도 어이하리 이런 말이 있어요. 체념적인 어조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무도화가의 마지막 줄에 밑줄을 쳐서 연계지문을 물어본다면 보통 처용가가 가장 많이 나오니까 그런 면에서도 꼭 잘 알아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공무도화가는 짧지만 이제 아주 옛날 시이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고 이 물의 의미가 한 줄 한 줄마다 다르다. 이거 꼭 체크해야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의 의미가 세 가지예요. 사랑, 이별, 죽음. 그리고 이러한 백수광부 아내가 백수광부를 말리는 그 상황은 굉장히 슬펐겠죠. 따라서 이 작품은 특징을 정리하자면은 굉장히 애상적이고 비극적이고 체념했으니까 체념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시적 화자의 어떤 이런 슬픔이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